이건 램스킨이 아니라 카프스킨이에요. 게다가 이 스티치 90년대 방식인데. 새벽 3시 백화점 지하 창고에서 한 여성의 손이 명품 가방 위에 멈춰섰습니다. 가죽을 쓰다듬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램스킨이 아니라 카프스킨이에요. 게다가 이 스티치 90년대 방식인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70대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펄럭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8년 전 밀라노에서 사라진 그 아이가 가죽을 만지며 했던 말. 정확히 같은 억양이었어요. 같은 단어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설마 이 창고 직원이 그 아이일까요? 그렇다면 왜 28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28년 전 화려한 밀라노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년 전 밀라노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17세 소녀가 걷고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소녀가 명품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가방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 가방 직접 만져봐도 될까요? 소녀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보세요. 소녀의 손이 가죽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스티치를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이 박음질 방식, 90년대 장인 기법이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소녀가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차가 다가왔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뛰어나왔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소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버둥쳤어요. 누군가의 손이 소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녀가 저항했어요.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소녀가 쓰러졌습니다. 현재 새벽 4시 박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어요. 또 그 꿈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매일 밤 저 꿈을 꾸는 걸까? 은지가 자신의 뺨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45년을 살았지만 그중 28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은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은지야, 밥은 먹고 다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할머니도 약 드셨어요? 그럼 오늘도 조심히 다녀라. 네. 사랑해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창고 직원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남색 작업복이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뿌리 없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지가 작은 자취방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5시 프레스티지 백화점 지하 물류센터였습니다. 은지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어요. 박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찰을 가슴에 달았어요. 은지야, 오늘도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보경 선배였습니다. 53세였어요. 네, 언니. 또 악몽 꿨지? 얼굴에 다 써 있어. 보경이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두 사람이 창고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선반에 가득했어요. 은지가 카트를 끌고 선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배송할 물건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가방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토트백이었어요. 은지의 손이 가죽 위에 올려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이 익숙했어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카트에 실었어요. 두 번째 가방이었습니다. 갈색 숄더백이었어요. 이건 카프스킨이네. 은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명품을 만졌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휴게실로 갔어요. 보경이 김밥을 꺼냈습니다. 자, 먹어. 내가 싸왔어. 언니 맨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우린 가족이잖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근데 은지야, 넌 명품 관심 없어? 네, 별로요. 그냥 가방일 뿐이에요. 신기하다. 매일 만지면서도 갖고 싶지 않아? 아니요. 전 일만 잘하면 돼요. 보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 없는 게 좋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휴게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꿈이었습니다. 밀라노의 거리가 보였어요. 석양빛이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패션쇼장의 조명이 반짝였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흐릿했습니다. 은지가 꿈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은지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는 이걸 기억하는 걸까?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은지가 45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였어요. 화면에 파리 본사라고 떴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은지가 복도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빠른 말이 쏟아졌습니다. 은지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의 일정을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방금 뭐 한 거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진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8년 전 밀라노였어요. 17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 박음질 방식 90년대 장인 기법이에요. 정확히 같은 말투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내가 방금 뭐 한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은지 신상조사를 극비리에 진행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DNA 검사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7세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살아있는 거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같은 시각, 은지는 휴게실에 있었어요. 보경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 이상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경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 받았는데요. 외국어가 나왔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보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은지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혹시 나 기억 잃기 전에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보경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신기하긴 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파리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출발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DNA 결과가 목요일에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같은 시각 은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정리하는데 손이 멈췄어요. 가죽을 만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화려한 매장, 반짝이는 조명, 누군가의 목소리. 은지가 손을 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경이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쳤어요. 기억상실, 무의식적 지식. 검색 결과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은지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침대에 누워 잠들었어요. 또 그 꿈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밀라노 거리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걷고 있었어요. 10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거의 보일 듯 했습니다. 온화한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서윤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했어요. 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서윤이? 그게 누구지? 은지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목요일 오전 파리 호텔이었습니다. 회장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똑똑.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국에서 택배 왔습니다. 뭔데? DNA 검사 결과래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서에게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친자 확률 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윤이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28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었어요. 바로 그 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급히 해숙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아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보.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화면에 댔습니다. 해숙이 글자를 읽었어요. 친자 99.9%. 으악. 해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딸이에요? 그래, 서윤이야. 두 사람이 화면 너머로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민아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인 탐정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급히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로 보입니다.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과는 양성일 겁니다. 미나는 알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어요. 미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본가로 향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멈췄어요. 살아있었어. 우리 서윤이가. 해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진짜가 나타났구나. 미나는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28년이 다 무너지는 거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절대 못 뺏겨. 미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야. 3억 보냈으니 바로 움직여. 미나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조작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은지 명의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석 달 전으로 조작되었습니다. CCTV 영상도 편집되었습니다. 은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기밀 서류를 훔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절도 증거도 만들어졌습니다. 암시장 거래 내역까지 조작되었어요. 미나는 감사실 익명 제보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글을 작성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자동 게시되도록 예약했습니다. 딸깍. 모든 조작이 끝났습니다. 미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윤 언니. 미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차가운 바람이 차창을 흔들었습니다. 미나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은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은지가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실장이었어요. 감사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은지가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명품 절도 및 횡령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은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감사실장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3억 원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저 이런 통장 없어요. CCTV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틀었어요. 은지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지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감사실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전 안 했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보경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전 안 했어요. 알아. 나 믿어.
보경도 울었습니다. 은지가 끌려갔어요.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은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형사가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은지가 안 했다고 소리쳤어요. 형사가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통장, CCTV, 거래네요. 은지가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형사가 누가 왜 모함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 28년 동안 기억도 없이 살았어요. 은지가 탁자를 쳤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탁자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증거물 가방을 꺼냈습니다. 갈색 숄더백이었어요. 암시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방을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가죽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지가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안쪽을 살폈어요. 박음질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 가방, 박음질이 틀렸어요. 일반 제품이 아니에요. 주문 제작이에요. 은지가 작은 자수를 가리켰습니다. HJT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형사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은지 말이 맞았습니다. 형사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았어요. 은지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유치장이었습니다. 은지가 차가운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같은 시각 보경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보경이 감사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청소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CCTV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보경이 노트북을 켰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은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보경이 타임코드를 확인했어요. 타임코드가 이상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서 갑자기 오후 6시로 점프했어요. 중간이 잘려 있었습니다. 보경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이 파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은지 씨가 체포됐다고. 비서실장이 명품 절도 혐의라고 보고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장 조사해. 누가 조작했는지 찾아내. 오후 회장실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CCTV가 편집되었고 통장도 조작되었다고 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한미나 전무의 태블릿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를 불러. 30분 후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 서류를 던졌습니다. 내가 했구나. 회장이 말했어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랬어? 무서웠어요. 28년이 무너지는 게.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따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경호비서 강수연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28년 전 서윤을 못 지킨 그 사람의 딸이라고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 전 유서에 서윤 아가씨 대신 되라고 썼다고 했어요. 15살 때 고아원에 있었는데 회장이 왔을 때 비서 딸이라고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28년을 속인 거냐고. 처음엔 속죄였어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미나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강 비서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경호 실패를 다 그의 탓으로 돌렸다고요. 미안하다, 미나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오열했습니다. 회장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은지를 석방하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은지가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섰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보경이 달려와 안았어요. 은지야, 언니, 고마워요. 두 사람이 한참 껴안았습니다. 검은 차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내렸습니다. 은지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윤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박은지예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한서윤이야. 내 딸. 회장이 DNA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보여줬어요. 친자 99.9%.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졌어요. 밀라노 거리, 명품 매장, 따뜻한 목소리. 기억이 중간중간 나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나야. 아빠야. 회장이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도 울었어요. 근데 28년 동안 박은지는 가짜인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둘 다 너야. 회장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 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지, 회장, 해숙, 보경, 할머니.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은 거절할게요. 회장과 해숙이 놀랐습니다. 대신 제안이 있어요. 물류센터를 장인 교육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명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세계를 선택하고 싶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미나 언니는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수감 중이야. 언니도 피해자예요. 용서하고 싶어요. 회장과 해숙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28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이었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창고 직원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었어요. 벽에 걸었습니다. 유니폼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서윤도 박은지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둘 다 진짜였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야 시작이니까요.